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학생을 위한 딱 7일 수능 한국사 오늘 드디어 5일차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는지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전에는 조선이 꽤 비중 있게 나왔죠. 한 4문항씩 출제가 되던 것이 최근에는 2문항 정도로 축소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영역이 있나 한번 보자면 초기 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난,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여러 변화들,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고요. 관련한 키워드가 이순신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종과 관련된 키워드로 훈민정음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후기 경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네요. 관련해서 공인, 상평통보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출제 비중이 줄어들었다. 세종도 상당히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줄어들었다. 조금 이제 점점 어렵게 가려는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먼저 초기 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말에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 되겠습니다. 3대 왕이 태종이죠. 태정, 태세 할 때 그 두 번째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병을 혁파하죠. 그다음에 호패법을 실시를 합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왜 발급을 했을까요? 네, 인구 조사를 확실히 해서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시행부서로 육조가 있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의정부 육조 체제예요. 그런데 의정부를 제끼고 임금인 태종이 직접 육조, 시행부서인 육조랑 직접 보고를 받고 시행을 명령을 내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의정부는 신하들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있는 곳이죠. 이 삼정승이 있는 의정부를 제꼈다라는 말은 신권을 낮추고 그러니까 신하의 권한, 그다음에 왕권을 높이려는 그런 방책이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세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세종은 공부도 잘했지만 싸움도 잘했다. 같이 좀 알아두면은 이미지 그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집현전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를 이제 그림으로 해서 펴내기도 합니다. 자, 태종 때 소외됐던 의정부를 다시 대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육조에서 어떤 일을 보고를 할 때 왕한테 직접 오지 말고 의정부를 거쳐서 와라. 그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농법서라고 할 수 있는 농사직설, 그리고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 칠정산을 만들기도 했고요. 장영실과 함께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앙부일구 해시계죠. 자경루는 물시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부도 잘했지만 싸움도 잘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오늘날의 국경선이랑 비슷한 국경선을 확보했던 왕이 세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고려 말부터 들끓었던 그 왜구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대마도 쓰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땅을 넓히고 남쪽으로도 토벌을 했다. 싸움도 잘했다.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조 한번 볼게요. 자,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임금에 오른 사람이에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태종과 마찬가지로 실시를 합니다. 신하들이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지은 왕이 그 다음 왕인 성종입니다. 성종은 집현전을 아까 세종 때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했고 세조 때부터 편찬되고 있던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했던 그런 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림 세력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종이 좀 많이 이렇게 등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림 세력의 세력 기반은 뭐냐라고 하면은 서원과 향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은 지방의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곳에서 이제 살인들이 제자들을 계속 양성을 하는 거고요. 향약이라는 것은 향촌, 그러니까 시골이죠. 지방에서 지켜야 될 약속, 그 약속을 살인들이 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농촌 사회를 장악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언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3사에 많이 이제 등용이 돼요. 자, 이곳에서 비리가 많았던 훈구 세력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 훈구 세력이 네 차례에 걸친 사화를 일으켜서 이때 살림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꺾이게 됩니다. 타격을 받았으나 결국에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세력은 살림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조 때가 되면은 집권 세력이 바뀌게 돼요. 훈구 세력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살림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권 교체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권력을 잡은 살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던 시기가 바로 조선 중기의 선조 때입니다. 대충 조선의 한 중간 정도 위치한 게 바로 선조인데 이때 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자라는 명분으로 조선에 쳐들어왔던 전쟁이 임진왜란이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대략 7년간 전개가 됐던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아까 출제 많이 된다 그랬죠? 관련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전쟁이 나자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의주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신의주 들어봤죠? 그쵸? 중국이랑 우리나라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의주로 피난을 가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죠. 그래서 조선 명나라 연합군, 조명 연합군이 또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뭐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명량 대첩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율 장군, 칠립 장군 등이 또 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관군이에요. 관군, 나라의 군대라고 한다면은 곽재욱, 조헌, 고경명 같은 분들은 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병도 만만치 않게 많이 활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전쟁의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에 많은 우리나라 포로들, 기술자들이 많이 또 잡혀가고 또 성리학자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문화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임진왜란 때 죽어요. 뭐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건 아니고요. 병들어 죽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정권이 일본에서도 교체가 됩니다. 에도마부가 성립이 됐다라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대신에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후금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후금입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점점 성장을 해서 나라 이름을 중국스럽게 한 글자로 바꾸죠. 그게 바로 청입니다.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선조 다음 왕이 광해군입니다. 이 시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명나라와 후금이 서로 경쟁하고 있던 시기예요. 명나라는 지는 해, 후금은 떠오르는 해라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혼란스러웠던 광해군은 좋아, 그러면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킬래. 같이 친하게 지내는 중립 외교를 취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강홍립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 당시에 명나라가 후금을 칠 테니 니네 조선 병사 좀 빌려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광해군은 군대를 파견을 하긴 합니다. 명나라와 함께 후금을 쳐라 라면서 강홍립을 파견을 하는데 강홍립이 조금 싸우는 척하다가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선은 후금이랑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필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립외교의 대표적인 또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빌미가 돼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버리죠. 우리 나라를 임진왜란 때 지켜줬던 명나라를 배신하고 어떻게 저 오랑캐 후금이랑 똑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광해군을 쫓아내게 되는데 광해군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대동법입니다. 세금 걷는 제도예요. 공납과 관련된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 정권은 철저하게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청나라가 후금이 청나라죠.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병자년 1636년도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이 당시의 임금 인조는 서울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한 달 정도 숨어서 항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잠실 쪽에 있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합니다. 삼전도에서 항복 의식을 굴욕적으로 치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큰형님으로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를 큰형님으로 다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장면을 둘째 아들인 효종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을까요? 그래서 효종이 임금이 되자마자 주장을 했던 거는 저 북쪽의 오랑캐를 치자 북벌론입니다. 네, 효종하면은 북벌론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제 앞에 왕이었던 효종, 그다음에 효종의 왕비죠. 예, 나란히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왕실의 큰어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송입니다. 자, 숙종 때는 이제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의도에 따라서 집권 세력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권을 잃은 붕당은 뭐 사약을 받아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또 뒤바뀌어가지고 새롭게 권력을 잡으면 또 보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붕당의 대립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 와중에 즉위한 영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와 같이 탕평 정책을 취하자 라면서 탕탕평평하게 붕당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탕평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 앞에다가 그 뜻을 새긴 탕평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법전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속대전을 편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포를 50%를 세일해 줍니다. 세금을 50% 세일해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균역법이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치는 신문고를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홍수가 많이 일어났던 지금도 있죠. 청계천 준설공사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정조인데요. 정조도 마찬가지로 탕평 정치의 기조를 이어봤습니다. 정책 연구를 위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을 설치를 하고요. 젊은 관리들을 새롭게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전, 대전통편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위 부대로 장용령을 새롭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정책도 있는데요.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게 신해통공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은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요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나이가 어리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 힘이 없는 왕들이에요. 그때 몇몇 외척 가문들, 그러니까 외가 쪽 가문들이죠. 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형태, 그거를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삼정이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삼정이라는 것은요, 땅에 매기는 세금, 전정, 그 다음에 군포 관련돼서 군정, 그 다음에 이제 환곡에 그게 이제 과도하게 많이 거쳤다라니까 한마디로 세금이 너무 과하게 거친 상황, 그거를 삼정이 문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거치면은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참다가 못 참으면은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큰 봉기인데 바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요. 몰락 양반 홍경래를 중심으로 평안도 차별에 반대한다라면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에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힘들었던 수많은 하층민들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고요. 그다음에 임술년 1862년도에 백낙신이라는 탄관오리의 횡포에 못 이겨서 진주에서 시작이 됐던 게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자, 이 임술농민봉기 직후에 정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임술농민봉기는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봉기거든요. 홍경래에 나는 평안도 지역에만 국한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한 5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대책을 좀 세워보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왜 힘든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 알아봤더니 삼정이 문란해서 힘들다. 그래? 그러면은 삼정을 한번 개선을 시켜보자. 라면서 설치했던 기구가 삼정이정청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정치사를 정리를 했고요. 수치체제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금 걷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납과 군역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납은 이 당시에
특산물을 거뒀던 거예요. 특산물. 특산물을 걷는 거를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산물을 내면 되는데 관청과 나 사이에 박납업자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먼저 내 거를 내줘 버린 거죠. 관청에다가. 그리고 나한테는 그 2배, 3배 값을 매겨서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박납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려고 광해군 때부터 실시됐던 법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특산물 걷던 거를 이제는 특산물 말고 돈과 쌀로 내라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집집마다 걷던 거를 이제 토지 단위로 걷기도 했었죠. 이 와중에 이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 지금 특산물 대신에 돈이나 쌀로 걷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물건을 대신 나라 대신에 쇼핑해줄 공적인 상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했던 공적인 상인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박나의 폐단으로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이 됐고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군역 관련해서는 1년에 군포를 2필을 내던 것을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이 되면서 한 필만 낼 수 있게 50%를 깎아준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 경제, 사회, 문화. 후기예요, 후기. 자, 후기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가 성장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내기가 확산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경작할 수 있는 광작이 유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먹기 위한 작물이 아니고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업도 발달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쓰이죠. 이 당시에 돈을 상평통보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했던 공인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사적인 상인, 그걸 우리가 사상이라고 불러요. 공인은 국가 소속, 사상은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문제가 흔들려요. 양반이 많아지고 상민과 노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공명첩을 팔죠. 공명첩이라는 것은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에요. 나라에서 이거를 돈 받고 판 거예요. 명예직이죠, 명예직.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명첩을 산 돈 많은 상민들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 넣는 거예요. 엄청난 명예였겠죠. 네, 그렇게 이제 신분을 양반 행세를 하는 상민들도 많았고요. 납속 돈 주고 신분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 노비 자식의 신분은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만약에 아빠가 노비인데 엄마가 양인이다, 상민이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엄마의 상민, 신분을 따라서 상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그 자식은 노비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노비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비를 해방을 시키고 줄이려고 했냐면은 이 노비가 해방이 되면 상민이 되겠죠. 이 상민이 세금을 내는 계층이에요. 양반은 세금 면제 계층이고요. 그래서 이 상민들은 최종 목표가 뭐냐면요. 어떻게든 양반이 되는 게 목표예요. 세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양반을 다시 상민으로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노비들을 좀 줄이는 거죠. 해방시키기도 하고 노비종목법을 통해서 최대한 상민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 발달하게 되죠. 이익, 정약용, 박재가, 박지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의 경제력이 조금 좋아지니까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뭐 풍속화, 민화 같은 이제 미술 쪽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유행을 하고요. 또 한글로 써진 소설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 문화, 판소리, 또 탈춤도 많이 유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술 분야에서 좀 새로운 화풍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진경산수화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진짜 풍경을 보고 그린 풍경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선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전보다 출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쳐내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면 되는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표, 우리 책에도 있는 그 표를 참고를 해서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좀 키워드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